자, 먼저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따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격증을 취득한다. 아무런 어떤 목적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 봅니다. 그때 나는 정기직 공무원에 응시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 나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 또는 전기시설 과장 또는 전기과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자격증을 딴다. 또는 뭐 이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 이런 어떤 목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정기직 공무원의 경우 대략 3에서 5% 정도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기업 취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산점, 이게 뭐 얼마나 될 것이냐, 차라리 그 가산점을 받느니 또는 그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정기자격증 취득에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느니 나는 그냥 본 시험에, 본 준비 과정으로 그걸 커버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제가 과거에 공무원 쪽에서, 정기직 공무원 쪽에서 수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또 시험 보고 오게 되면 같이 조촐한 회식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합격하는데 어떤 게 좋았는지 또는 합격을 못한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등의 어떤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이야기 또는 제가 이렇게 그 학생들을 봤을 때 나타나는 어떤 특성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가산점이 없이는 합격하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미 5%에 만약 가산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100점 만점에서 5점은 확보하고 들어간 친구들, 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가산점이 없는 0점에서 시작하는 친구들, 요 사이에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통상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깝게 떨어진 친구들이 뭐 1점 차이로 떨어졌다, 2점 차이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1점 차이, 2점 차이로 떨어진 그 친구들이 자격증 없는 상태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자격증이 있었으면 어떻을까요? 당연히 합격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산점이라는 것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어떤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산점을 제공하는 또는 가산점을 주는 어떤 좋은 회사든 시험 응시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꼭 자격증을 취득하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아주 강력히 권해드려요. 절대로 없어도 되겠지, 이것보다는 난 취득하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과장 또는 시설과장,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체 부분에서는 전기자격증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느냐, 아, 얘는 전기의 기본 소양 또는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구나,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가르치게 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친구들한테 어떤 실무적인 일을 가르치게 되면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또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또는 이와 같은 어떤 전기과장 또는 시설과장이든 간에 전기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전기자격증이 있어야 선임이 가능하고 선임이 가능해야 권한이 부여돼서 그 사람이 일을 치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법으로 보호받는 자격증이다라는 거죠. 사실 모든 자격증은 그 분야에서 법으로 어느 정도는 다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많이 다루고,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직장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분야가 이 전기 분야고, 그 전기 분야는 더군다나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기과장, 시설과장,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는 전기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을 당연히 없는 친구들보다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각자 개개인의 어떤 목적에 어떤 부합하는 또는 목적에 어떤 이룰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자격증이 될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전기 자격증을 이제 응시한다라고 했을 때 필기 시험의 경우 이제 어떤 과목을 공부하게 되느냐?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이렇게 총 5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때 이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 받아들게 되는 그 시험지에 나와 있는 과목 순서로 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 41번부터 60번, 다음 61번부터 80번, 8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과목이 될 것이고요. 근데 난 만약에 전기기사가 아니고 전기산업기사 시험을 응시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회로 이론만 보게 됩니다. 즉 제어공학 부분은 전기기사 파트에서만 진행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고요. 각각 20문제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 사지, 특일형이다, 사지선다형이다라고 통상 표현을 하죠. 4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정답을 찾아내는 형태가 될 것이고, 통상 과목당 30분, 그렇죠? 형태로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 돼야 돼요, 최소. 40점 미만이 되면은 이제 과락이라고 해서 아무리 합격 점수를 넘었다 하더라도 합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과목 모두 최소 4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0점 이상을 맞으면 될 거냐? 그게 아니라 과목당 40점 이상 총 합은 평균 60점 이상이 돼줘야 된다는 것. 그거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만약에 몇 개로 따지게 되면 과목당 8개 이상은 맞아야 돼요.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7개를 맞게 되면 그건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과목 구분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큰 차이점은 요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은 전기기사, 그 다음에 회로이론만 보게 되면 전기산업기사,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과목별 특징에 따른 효과적인 전략 방안을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제가 지금 뭐 이 과목은 이렇습니다, 저 과목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그랬을 때 개괄적으로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자기학이라는 과목,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수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저도 공부할 때 쉽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 전기자기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이제 꽈락 피하기도 이제 급급한 과목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1장을 제외하고서는요, 어느 정도 문제 출제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강사 초창기 때 자기학 수업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냐 하면, 문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챕터 중에 하나가 2장인데 2장 부분이 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수의 분들이 자기학 공부를 하실 때 자기학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2장에서 3장으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챕터가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앞쪽이 쉽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2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어려운 건 과감하게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출제되는 비율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고르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걸 좀 참고하시고, 그렇죠? 그랬을 때 전기자기학의 경우는 문제 출제되는 형태를 보니까요, 학문의 개요나, 즉 전기자기학이죠. 이론이에요. 이론 과목. 그래서 학문의 개요나 결과 공식을 찾는 문제가 한 10에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을 반드시 외우고 계시는 게 뭐 꽈락이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점수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공식 찾는 문제가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공식만 암기하고 있다면, 그죠? 단순 숫자 대입하는 문제. 그러니까 공식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다면 적어도 한 15개 가까이는 맞출 수 있는 시험이다. 근데 그 공식 외우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수의 법칙에 해당하는 공식의 연계성을 좀 고려해서 좀 외우시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진공 중의 정전계랑 진공 중의 정자계의 경우는 어떤 물질의 개념이 유전율과 투자율에 해당하는 그 기호만 바꿔주게 되면은 식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한쪽에서만 식을 외우면 다른 쪽에서는 기호만 바꿔서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수의 법칙에 해당하는 공식의 연계성 고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또는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이나 복잡한 연산을 이용하는 문제. 가끔씩 이런 문제에 이제 막 목숨 걸고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과감하게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전기 자격에서 몇 점을 맞으면 될 것이냐. 내가 산수를 너무 싫어한다 싶으실 때는 꽈락만 면하자. 내가 어느 정도 산수는 좀 한다. 한 12개 정도 맞자. 내가 전공했다. 한 15개 정도 맞자. 이런 형태로 자기 여건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이건 뭐 모든 과목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학습 문제를 반복하여 학습해서 유형을 암기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 꼭 좀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전력공학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예, 전력공학은 뭐 제가 수업 진행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만 챕터별로 문제 출제되는 비율은 한 대략 이 정도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 다수의 문제가 여기에 이제 많이 몰려 있어요. 사실 대략 한 50% 이상이죠. 여기 지금 17%, 13% 더하면 한 30%, 얘 두 개 더하면 한 20%, 합치면 한 50% 정도가 8, 9, 10, 11장에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4장 부분이 또 문제 출제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그럼 전략공학 같은 경우는 8, 9, 10, 11을 집중적으로 하면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전략공학은 전체가 다 실기시험과 연계되는 과목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모두 다 실기시험에 다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 11장을 공부하기 위해선 1, 2, 3, 4장 즉 앞쪽부터 차근차근 해주셔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있는 설비들을 공부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식으로 이제 표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공식 찾는 문제, 그 다음에 기본수칙 적용의 계산 문제, 이 정도 출제가 되게 되고,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한 15개 정도 설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략공학 같은 경우는 다루어지는 게 발전 설비부터 여러분들 집에 있는 어떤 선풍기, 예를 들어 선풍기라든지, 그러니까 발전소부터 여러분 집까지 설정된 모든 설비를 다 공부하는 게 전력공학이에요. 그러다 보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범위가 넓다라는 것은요, 그 어떤 공부를 할 때 범위가 좁으면 통상 깊이가 깊어요. 근데 범위가 넓으면 깊이가 얕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항목들이 답으로 많이 표현이 되다 보니까 광범위하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고득점이 가능하다. 그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2차 실기시험 범위에 100% 포함된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전력공학은 100% 포함됩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 실기 준비하실 때 또 들으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실기시험에 대략 한 40에서 50%는 필기시험에서 많이 언급되거든요. 그 필기시험에서 언급된다고 했을 때 전력공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꼭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추후 현장 실무에 임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저도 이제 수업도 합니다만 현장에서도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보게 되면요, 결국에 현장의 어떤 실무는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할 때 그 필기시험에 다루던 그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현장에서도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저도 느꼈고 여러분도 아마 앞으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꼭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난 전기기기입니다. 전기기기는 사실 이건 한쪽으로 편중됐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1장 직류기, 2장 동기기, 3장 변압기, 4장 유도기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전기기기는 계산기를 사용해서 푸는, 즉 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 형태다. 그게 적을 땐 3문제, 많을 땐 7문제까지 출제가 되고요. 암기해서 푸는 문제, 계산기가 없이, 공식 없이 푸는 문제가 한 13문제에서 한 17문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전기기기를 처음 공부할 때 다수의 분들이 되게 이제 편안하게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끝날 때 되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웃으면서 시작하고 울면서 끝나는 과목이다. 분명히 시작할 때는 편하게 시작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 개념 문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 한 번 더 비틀어 꽈요. 그래서 자기학 문제나 회로 문제, 상황에 따른 전력공학 문제도 하나씩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자기학이나 회로, 전력 그 세 과목의 중간점에 있는 게 전기기기다 보니까 고득점이 상대적으로 나오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수의 분들이 이제 전기기기는 한 12개에서 한 14개 정도가 가장 좋은 점수다, 이런 형태로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 특성 반영해서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 전기기기가 동기기부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요 세 개가 실기시험에 반영을 했었는데, 최근에 출제된 문제 유형을 보면은 직류기 파트도 실기시험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실기시험 범위에 100% 다 포함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죠. 마찬가지예요. 추후 현장 실무에 임할 때 많은 도움을 받는다. 우리가 이제 전력공학 같은 경우는 발전 설비부터 쭉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기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현장에 취업을 했다, 실무에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발전 설비부터 수용까지의 그 긴 계통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부 계통을 관리하거나 일부 설비를 관리하는 형태가 되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시는 게 변압기나 전동기예요. 그때 그 변압기가 3장, 전동기가 4장 유도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또는 여러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전기기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할 때 되도록이면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를 구분해서 각각 기기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부분 간략하게 좀 보죠.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회로이론도 공부해서 시험 보고 제어공학도 공부해서 시험 본다 이거죠. 그랬을 때 전기기사 같은 경우는 회로이론과 제어공학을 다 보는 거고, 산업기사는 회로이론만 봅니다. 그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이다라고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자,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라고 하게 되면 회로이론은 몇 프로, 제어공학이 몇 프로 문제 출제되는지를 봐주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때 회로이론이 49% 출제가 되고요. 제어공학이 한 51%가 출제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대략 한 10년 정도 문제 분석, 출제된 문제를 분석해서 나오는 프로테지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 라플라스 변환 요 파트를 제어공학으로 넘겨버려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회로이론에서 포함시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챕터 특성 또는 이제 문제 중요도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공부하실 때 선생님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회로이론은 그죠? 전기기기와 전력공학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에요. 회로이론이 안 돼 있으면 전기기기 및 전력공학 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전기기기 및 전력공학은 회로이론 때 이거 하셨죠라는 어떤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로이론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좀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회로이론을 되도록이면 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 제어공학은 현재 전기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아요. 실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떤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제어공학이라는 부분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리나 어떤 디테일한 형태를 다 알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힘드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게 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나올 만한 것만 찾아가지고, 그죠? 나올 만한 것만 외우자. 공식을 외우든 문제와 답을 외우든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고득점은 좀 힘들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전공자들은 다르죠. 전공하신 분들은 이게 쉽겠지만 전공하신 분들만 시험 보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전공하신 분들은 제어공학 들으면 뭔 얘기인가 싶거든요. 저게 왜 하는 거야 저걸,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패턴이 생각보다 일정해요. 문제가 크게 변화가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이다라고 하면은 공부하는 비중을 오히려 제어공학 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문제 푸는 요령을 많이 익히셔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네, 그런 형태로 진행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6개 정도 챕터죠.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하나의 챕터로 설정하게 되면 문제 출제 비율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저압, 그 다음에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 쪽에 문제 출제가 다수됐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 60문제 중에서 단어 하나,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출제된 게 30문제, 새로 출제되거나 변형된 게 이제 13문제. 30문제, 13문제는 기존 법령. 그러니까 법령이 변화됐지만 변화되지 않은 부분, 법령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대략 한 43문제, 개정 법령. 이제 바뀌거나 새로 추가된 법령에서 한 17문제 출제가 됐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출제율은 새로 이제 개정된 곳에서는 한 30% 가까이 나오고, 개정되지 않은 곳에서 한 7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은 이제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 개정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제 비중이 높은 게 기존 법령이 70%잖아요. 새로 추가되거나 했던 그 부분들보다는 기존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기시험과 연계되는 부분은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전체 범위가 다 실기시험 범위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기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느끼실 거예요. 필기시험 준비할 때 아무리 이거 실기시험이 나옵니다라고 해봤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 필기시험 준비하시면서 내용 정리를 잘 해놓으시게 되면 실기시험 준비하면서 연계되는 내용을 찾아서 빨리빨리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상황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이 지금 좀 난해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시험을 준비할 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시설 상황에 따른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포괄적인 얘기예요. 옥 내에 시설할 거냐, 옥 외에 시설할 거냐, 저압이 할 거냐, 고압이 할 거냐, 특고압이 할 거냐, 시가지에 할 거냐, 농촌 지역에 할 거냐. 이와 같이 어떤 구분되는 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공부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은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과목 특성상 시험 보기 하루 전 또는 이틀 전부터 공부하시는 분들 상당수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잖아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요? 새로 추가된 내용, 변경된 내용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배제하시고 기존에 어떤 출제된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보다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렇게 설명한 또는 여러분께 전달한 어떤 과목의 어떤 특성 또는 과목에 대한 어떤 공부 방향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 그 과목들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거냐? 선생님은 저 포함해서 두 분이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오우진 선생님과 문영철 선생님, 제가 이제 문영철입니다. 그래서 오우진 선생님께서 전기자기학 및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이렇게 진행하시고, 이제 제가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오우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의 특징이 여기 지금 강의 특징은 제가 쓴 건 아니고 수강하신 분들의 어떤 수강 후기를 바탕으로 발췌를 해서 좀 기재를 했는데요.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자기학이나 회로이론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인데 많이들 고득점을 맞고 또는 합격 점수를 맞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출제 의도를 충분히 파악한 형태다.
그다음에 명확한 개념 정립과 깔끔한 판서를 통한 전달력이 아주 우수하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상을 간혹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아주 뭐 판서도 아주 좋으시고요. PPT 활용도 충분히 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적인 이론적인 어떤 형태인 전기자기학,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잘 전달하실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강의 특징, 제 얘기를 하려니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학생분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그림을 통한 쉬운 설명, 개념 전달을 할 때 그림을 저 같은 경우는 좀 되도록이면 쓰려고 해요. 제가 이해를 해야 그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전동기라고 했거나 발전기라 하거나 변압기라 하거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껍데기죠. 근데 껍데기에 대한 문제는 안 나와요. 그 안에 있는 어떤 구조 형태라든지 전기적인 현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림을 안 그리고서는 내용 전달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통한 쉬운 설명과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방향 제시, 이게 지금 무엇이냐 하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캐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체 다는 보는 게 좋긴 한데 그 보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라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내용 정리 없이 그냥 문제풀이 하면서 뭐 내용 전달할 수 있다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용 정리 빼고 문제풀이와 동시에 내용 정리할 수 있는 형태, 또는 불필요한 챕터는 과감하게 빼버리는 형태, 뭐 이런 게 지금 효율적인 학습이다라고들 지금 수강 후기로 좀 많이 기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업 진행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결국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하신 시간을 좀 줄이면서, 그죠? 합격에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는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두 분의 선생님께서 수업 진행한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공부 순서, 이건 사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전공하신 분, 그죠? 그다음에 비전공하신 분, 공부 시간이 부족하신 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4년제 전기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통상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전기자기학 및 회로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쯤 되면은 전기기기랑 전력공학을 같이 공부하게 되죠. 3, 4학년에 걸쳐서. 뭐 물론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아마 학교 교과 과목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년에서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올라갈 때 공부하는 그 패턴대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전공하신 분들은. 근데 비전공하신 분들의 경우는요, 이제 수업을 쭉 했고 많은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고 학생들하고도 얘기해봤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이냐? 회로이론이에요. 회로이론이 되게 되면 다른 공부를 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회로이론 하시고 그다음에 전력공학하고 전기기기, 전기자기학 순으로 가시는 게 좋고,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맨 마지막이 여기서 좋죠. 그다음 공부 시간이 부족하신 분, 뭐 전공을 했는데 너무 오래전에 공부하다 보니 다 잊어버렸고, 또 이제 뭐 비전공자인데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공부 시간이나 한 달 만에 뭐 붙어야 된다, 2달 만에 붙어야 된다 이러신 분들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요, 이 60점만 넘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 계획을 짠다라고 했을 때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게 전력공학,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입니다. 이 두 과목을 좀 먼저 딱 해놓으시면 자신감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전력공학 15개 맞고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5개 맞으면요, 30점 맞은 거죠. 30점만 더 확보를 하면 된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겨요. 근데 시간이 없는데 전기자기학이나 회로이론은 먼저 공부하게 되면 얘네 둘은요,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고득점 맞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속도도 나질 않고, 얘네 두 과목 공부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리 낼 수도 있어요. 얘네 둘은 그게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먼저 좀 점수 확보를 딱 해놔야 자신감도 생기고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라는 의지가 발동되면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또 생각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땐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고 자기에게 맞는 어떤 방향대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까지 지금 쭉 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거죠. 자격증 시험은 정독보다 다독이 효과적입니다. 정독이라는 표현은요, 깊이 파겠다는 거예요. 무슨 법칙에 대해서 이 법칙이 무엇이냐, 막 이거 디립다 파요. 그런데 자격증 시험은요, 그 법칙에 대해서 깊이 물어보는 거 안 나와요. 나온다 하더라도 5년, 10년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법칙이 뭐냐, 그 법칙 가지고 법칙 가지고 값이 뭐냐, 이런 형태로 간결하게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일부 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그걸 여러 번 보는 게 좋다. 결국에는 2시간 30분, 150분이죠. 150분 동안 100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땐 사실 문제 푸는 기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외우셔야 돼요. 외우려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다독인 거죠.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적중률 높은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교재에 문제마다 별표가 있다든지 또는 수업 중에 선생님들께서 강조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좀 더 적은 시간으로 좀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절대평가 시험의 특징을 고려해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 몇 점이요? 상대평가 아니에요. 몇 등 안에 들어야 합격한다가 아니라 60점만 넘으면 그냥 합격인 거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그러니까 99점, 100점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적당히 공부하면 돼요. 근데 그 적당히가 조금 고생스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건 빼세요. 쉬운 건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60점만 넘기자, 이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게 되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의 경향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이 과목의 경우 다르잖아요. 기사 및 산업기사가. 또 필기 쪽에서 사실 기사 및 산업기사가 큰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기사 및 산업기사가 레벨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 시험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전기를 연구하지 말자. 이건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얇고 넓게 공부하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외울 건 그냥 좀 외워버리시고 뺄 건 그냥 빼버리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연구는 언제 한다?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여유가 있으시면 그때 연구를 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의 이해는 수업까지만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수업 진행을 하실 때 합격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수업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들으시고 그게 왜 그러냐, 자꾸 원리에 집중하셔서 막 이해하시려고 하나 부분을 막 끝까지 막 물고 늘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격증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자격증 공부는요, 짧게 끝내야 돼요.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그래서 짧게 한 달, 길게는 2달, 이렇게 짧고 굵게 딱 끝내시는 분들 보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기는 연구하셔서 전기 자격증은 연구해서 따는 게 아니라 약간 수박 겉핥기 형태로 해야 쉽게 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내용의 이해는 수업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은 암기다. 이거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보다는 암기를 더 중요시해요. 자격증 시험이니까. 그리고 외우다 보면요, 나중에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 공부를 쭉 하셨을 때 그 공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시험을 보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던 시험은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문제를 풀어야 되죠.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문제를 푸는 그 시험에 응대하려면 결국엔 암기밖에 없어요. 다 하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죠?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신감과 절실함이 가장 빠른 합격의 길이 되겠습니다. 나는 합격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 그리고 반드시 이번에 내가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어느 회사에 취업 원서를 냈거나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 근데 만약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나의 그 다음은 굉장히 힘든 일이 펼쳐질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절실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신감과 절실함만이 여러분들을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다라는 거 꼭 염두해 주시고 시험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기기사 필기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공부 방향이라든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해커스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잘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